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아십니까? 60년 전 우리나라가 절망적인 가난에 시달릴 때 케냐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땅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현지 부족민들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케냐 마카마 마을, 이곳은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외딴 곳입니다. 붉은 대지 위에서 수백 년간 전통을 지켜온 부족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평화로운 마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혼을 건드리고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국인 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 머나먼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현지 부족민들은 이토록 극심한 반발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마을의 영적 지도자 아켈라 니오라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채 이방인들을 철저히 경계했던 한 여인의 눈으로 본 진실. 과연 한국인들이 그 땅에서 벌인 일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통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아켈라 니오라입니다. 마카마 마을에서 여성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마을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왜 이방인들을 그토록 경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붉은 대지 위에 서 있으면 저는 늘 남편 오케치를 떠올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아켈라, 이번만은 믿어봐야 하지 않겠나? 오케치는 그때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사업가들이 마을에 큰 농장을 짓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우겠다고 했죠. 그들의 말솜씨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어? 이 메마른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오케치는 달랐습니다. 늘 사람을 믿고 싶어 했고 마을의 미래를 꿈꿨죠. 계약서에 서명한 뒤 6개월이 지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약속했던 농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우리 땅의 지하 광물을 캐내기 시작했어요. 오케치가 항의하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은 아직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였다고 그들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치가 단순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리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울던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방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겠다고. 그 뒤로 저는 마을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제가 메워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따르기 시작했죠. 공식적인 촌장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의 큰 일들은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우물들이 하나둘 말라갔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어른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에서 온 이방인들이 고대의 영혼을 깨운다더라. 처음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헤쳐서 지하수를 찾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 시작이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온 거라고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조상들의 무덤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은가이여, 우리 땅을 지켜주소서.
이방인들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땅을 파헤치는 자는 은가이의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조상들의 영혼이 잠든 이 붉은 대지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제 말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은 창과 몽둥이를 준비하며 싸울 각오를 다졌죠. 아켈라 어머니, 우리가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 젊은이들이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리아에서 온 이방인들이 우리 마을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케치를 떠올리며 단단히 마음을 다졌죠.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겠다고, 우리 마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나타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흰색 차량 2대가 마을 입구에 멈췄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바로 그 코리아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앞서 걸어 나온 남자는 키가 제법 큰 편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박선우였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이 더 따라왔는데 모두 낯선 장비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여기서 뭘 하려는 거요?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박선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국제원조팀입니다. 이 마을에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또 시작이군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겠죠. 지하수요? 그래서 우리 땅을 파헤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여러분을 돕기 위한 도움이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도움 뒤엔 항상 대가가 따랐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당했습니다. 박선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동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통역사를 통해 말했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박선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죠.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을 아이 중 하나에게 건네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이 창을 들고 나타났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그들은 박선우와 그의 동료들을 에워쌌습니다. 어머니, 이자들을 쫓아내죠.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창끝이 박선우의 가슴을 향했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박선우는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청년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기서 멈추세요. 이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선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연기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그림을 나눠주고 미소를 지으면서 접근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림보다 무서운 건 이방인의 미소입니다. 박선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해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와서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도움이요? 저는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때 박선우가 뭔가 결심한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청년들이 다시 창을 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증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잠깐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선우는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이 마을에서 어떤 작업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들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들은 장비를 다시 차에 싣기 시작했죠. 떠나기 전에 박선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해 주세요. 저희는 마을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마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과거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낸 뒤 며칠이 지났지만 한국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외곽 언덕 너머에 천막을 치고 조용히 머물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곧 포기하고 떠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며 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선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의료용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약값은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마음은 달랐나 봐요. 첫 번째로 움직인 건 와케루의 어머니였습니다. 와케루는 열흘째 설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를 안고 하연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연이 아이를 진찰하고 약을 주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건 연기야. 우리를 속이려는 거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와케루가 완전히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연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냉소적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친절하게 굴지만 곧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연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 입구에 나타나서 아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정말 약값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마을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하연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워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녀 나케추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을 정도였죠. 저는 우리 부족의 전통 약초를 사용해 봤습니다. 조상들이 써오던 방법들을 모두 시도했어요. 하지만 나케추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나케추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조상들에게 기도했어요. 응가이여 제 손녀를 구해주소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나케추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켈라 어머니, 그 한국 여자에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케추가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과 손녀의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천막을 향해서 말이에요. 박선우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곧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 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박선우와 하연이 밤새 나케추를 간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나케추를 돌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녘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케추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박선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정말 거짓이 없구나. 나케추가 회복된 뒤 저는 마을 원로들과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두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것 같긴 하지만 원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상들이 잠든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제한적인 허락을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먼 곳, 그것도 아주 작은 구역에서만 시추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박선우는 그 결정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시추 작업이 시작된 첫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지켜봤어요. 저도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큰 기계가 땅을 파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했죠. 박선우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지역의 지질 조사 결과 지하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계가 땅을 깊이 파들어갔지만 단단한 안반층만 나왔어요.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은가이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때 음알리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술사였죠. 그는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라. 이것이 바로 은가이의 분노다. 조상들의 땅을 파헤치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음알리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박선우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 땅의 영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박선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점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하수의 위치를 잘못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타카시 와타나베였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타카시는 박선우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는 역시 안 되는군요. 우리는 정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존경하는 아켈라님, 저희 회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신 기술로 반드시 물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타카시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선우를 조롱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라면 더 나은 기술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 일부가 타카시의 말에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써봐야지. 한국 사람들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박선우는 그런 반응을 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이죠. 타카시는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현실적이시군요. 우리가 성공하면 이 지역의 다른 사업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았거든요. 오케치를 속였던 그 유럽 사업가들의 말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음알리무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가이께서 이방인들의 기술을 모두 거부하고 계신다. 우리는 조상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마을 곳곳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물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선우의 실망한 얼굴과 타카시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음알리무의 말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은가이가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 뒤 박선우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을 선택해서 더 깊이 파들어갔어요. 저는 또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켜봤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역력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나오긴 했지만 짠맛이 너무 강한 염수였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음알리무가 다시 나타나서 소리쳤어요. 보라. 은가이께서 우리에게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셨다. 이는 더 이상 땅을 파지 말라는 경고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게 되니까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도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추 작업 중에 갑자기 장비가 고장난 거예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박선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해 보니 중요한 부품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박선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레아가 다가왔어요. 마을의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장비 근처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박선우가 그 조각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 장비 부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넣은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누군가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박선우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켈라님, 혹시 마을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곰곰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타카시가 자주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음알리무와 몇 번 만나는 것도 목격했고요. 타카시와 음알리무가 자주 만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선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저는 박선우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박선우 씨,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온 건가요? 다른 목적은 없고요. 박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혹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 지역에 지하수가 있어요. 다만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박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시도해 봐야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물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우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과거에 이방인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방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불신과 희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외부인의 거짓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배신이군.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이 땅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해시태그 챕터 6. 공동체의 각성 희망의 불씨.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부녀자들이 제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맨 앞에 선 건 와케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켈라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 말과 함께 부녀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와케루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다른 어머니들도 하나씩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이도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약값도 받지 않으시고 밤낮 없이 돌봐주셨어요.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과거의 나쁜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잖아요. 혹시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건 아닐까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도울 테니까요. 그때 레아가 나섰습니다. 아켈라 어머니,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타카시와 으말리무가 뭔가 꾸미고 있어요. 저는 깊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니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참여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부녀자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죠. 저는 마을 중앙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선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카마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추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여자들은 일꾼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아이들도 작은 일들을 거들며 기술을 배우려고 했죠. 박선우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연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노래까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을 보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을에서 사라진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박선우 팀과 마카마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변했어요. 처음에 타카시 편을 들었던 몇몇도 이제는 박선우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도 생각보다 대단해요. 박선우 형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조상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했어요. 은가이여,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조상들이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신호 같았죠. 해시태그 챕터 7. 마지막 시련 진실과 분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추를 앞둔 밤 박선우가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아켈라님, 큰일 났어요. 핵심 부품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추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없어졌어요. 이것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레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켈라 어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레아? 으말리무 조카들이 타카시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뭔가 주고받더라고요. 레아는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 촬영 장치였죠. 이걸 보세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화면에는 으말리무의 조카들이 타카시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타카시가 돈 뭉치를 주는 장면도 있었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우리를 속였군. 박선우도 그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저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족 회의를 열기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레아가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보자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으말리무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타카시에게 돈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계속 방해한 거였구나. 으말리무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이건 오해다. 나는 단지.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충분해요, 으말리무.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죠. 으말리무를 주술사 자리에서 파면합니다. 배신자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대의 차량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박선우가 놀라며 말했어요. 오켈로 국장님, 정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였나 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국제기구 사람들 같았어요. 오켈로 국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켈라님, 이 지역의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긴급 지원이요? 네, 최신 장비와 전문가들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타카시 와타나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 박선우가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추를 위해 꼭 필요했던 도움이에요. 그날 밤새 새로운 장비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시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도 조상들에게 간절히 빌었죠. 응가이여, 이번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소서. 드릴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갑자기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맑은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켈라님,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예요. 해시태그 챕터 8. 코리아의 샘 새벽의 이름. 물이 나온 뒤 일주일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박선우 팀은 본격적인 물공급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중앙에 공동 수도꼭지를 만들고 깨끗한 물이 언제든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 물을 손으로 받아 마셔봤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그동안 마셔본 어떤 물보다도 맛있었죠. 이건 물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살아갈 이유였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장난을 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여자들은 오랜만에 실컷 빨래를 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빨래하니까 옷도 훨씬 하얘졌어요. 모두들 웃으며 수다를 떨었죠. 이제 더 이상 먼 곳까지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이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정말 꿈만 같아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레아에게 일어났어요. 그녀는 마을 최초의 여성 물관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박선우가 직접 물 관리 기술을 가르쳐 줬거든요. 레아, 이제 당신이 이 시설을 책임져야 해요. 우리가 떠나도 마을 사람들이 계속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레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잘 관리하겠어요. 이 소중한 선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녀를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마을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며칠 뒤 박선우 팀이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죠.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박선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켈라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 함께 해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답했어요. 고마운 건 저희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박선우 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동안 형, 누나처럼 따랐거든요. 아기 상어 노래 또 불러주세요. 언제 다시 와요? 박선우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세요. 마침내 작별의 순간이 왔어요. 저는 박선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박선우, 이제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마카마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박선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움이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어요. 코리아의 샘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오늘도 아이들이 그 샘가에서 뛰놀고 있어요.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박선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죠. 당신들이 파낸 건 물줄기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의 샘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 따뜻한 민족이라는 것을,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까지 와서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주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케냐로부터 들려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